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의 1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고공행진이 지속되기는 했지만 지난 5월 이후 세계 경제의 최대 현안이었던 인플레가 좀 고점을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론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나 동학개미,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오늘 이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 주말 미국의 11월 CPI 상승률이 나왔는데 매우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그 주말에 우리 그 사회에서도 많은 그 시사점을 던져주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죠. 네. 연방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려울 때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 입장에서도 그것도 좀 이렇게 원로격이 이렇게 민주당을 이렇게 옹호를 해서 결국은 디폴트 우려를 이렇게 제거시키는 이런 움직인데요. 대선을 향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를 타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그 증시 입장에서는 누님 말씀드렸다시피 11월 그 물가 상승률 워낙 관심이 되다 보니까 또 이번 주에 FOMC에서 고용 지표가 크게 그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고 이렇게 본다면 물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물가 장세였었죠. 그런 만큼 11월 물가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관심이 됐었는데요. 앞서 그 캐서 부분과 정인서 특파원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그 내용을 월가에 관심이 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그 우리 캐서 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9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5.4%, 10월에 6.2%, 그다음에 11월에 6.8%인데요. 일단 6.8%는 시기적으로 보면 1980년대 초반에 제2차 얼쇼긴 직후에 물가가 많이 올랐던 그때가 미국이 81년, 82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때 이후로 최고치다. 그래서 39년 만에 어떤 때는 40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나오죠. 횟수냐 많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상승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5.4에서 6.2는 0.8%포인트죠. 그리고 요게 조금 이렇게 자막을 좀 고쳐달라 그랬었는데요. 0.8%포인트, 그 다음에 6.2에서 6.8은 0.6%포인트 해서 대체로 0.5%포인트 이상을 2달 연속 올라갔죠. 이런 것은 미국에 이렇게 물가를 판정할 때 이건 갤러핑 수준이다. 굉장히 말이 뛰는 수준이다. 그러면 어차피 통화정책은 이렇게 긴축기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의 잣대인 근원 CPI 물가는 자, 요걸 왜 이렇게 통화정책의 잣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가 더 관심이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물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파이터로 나서는 데는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경제 고통 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잣대에 있어서는 근원 CPI지만 미국의 월가에서 보면 CPI 상승률이 더 주목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통화정책과 관련돼서는 근원 CPI 이게 더 중시됐는데 지금은 미 국민들이 저렇게 터네이더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경제 고통지수가 되는 상태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 설명을 근원 CPI 이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뒷전에서 우선순위 뒷전에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또한 30년 만에 최고치다. 91년 이후에. 그리고 지금 인플레 타겟팅 선이 근원 CPI 기준으로 2%인데요. 지금 4.9%니까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정인설 특파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FOMC의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테이퍼링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목이 이제 궁금하신 점이죠. 왜냐하면 9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앞서 나온 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발표됐던 사실 그 11월 그 초에 10월 물가 상승률이죠. 10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했던 11월 초에는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9년,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왜 물가는 올랐을까? 주가는 올랐을까? 네. 이 점은 이제 궁금해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한테 이번에 뭐가 관심이 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이번에 발표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월가의 관심은 오른다.
오른다. 이번에 그 11월 소비자 물가상은 오른다. 근데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7%를 넘느냐. 이 문제를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가 넘으면 다시 한번 인플레 쇼크가 와서 굉장히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6.8%로 발표돼서 사실 7%를 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기본적으로 연방부처에 대한 디폴트 우려와 함께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다. 이것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실제 수치보다 항상 예상치의 갭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그 기업들의 실적도 마찬가지죠.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 대비해서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좋게 나오면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요거보다 실적치가 낮게 나오면 쇼크이라 그러죠. 근데 인플레는 다릅니다. 네. 인플레는 예상치 대비해서 올라가면 인플레 쇼크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발표가 예상치보다 낮으면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물가 관련돼선 기업들의 실적의 서프라이즈와 쇼크의 개념이 바뀌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 발표하기 전에도 월가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CPI 상승률이 6.7에서 6.8% 정도 예상됐죠. 근데 6.8% 되니까 예상치에 부합됐다. 그럼 예상치에 부합됐으면 어떤 의미를 갖까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 그 4월 소비자 물가 상승이 발표했던 5월 초부터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자꾸 이렇게 갭이 높아졌습니다. 인플레 샥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플레에 대해서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이제 동일하다면 네. 이제는 뭐냐? 사실 그 샥에서 서프라이즈 국면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인플레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뭐냐? 그 갭이 줄어들었으니까 실제 CPI 상승률이 앞으로는 절대 수치도 둔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 점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뭐냐 물가가 나올 때는 성장률이 떨어지냐 스태그플레이션 투자 심리에서는 가장 안 좋은 거죠. 근데 사실 그 성장이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성장이 받쳐주면 물가가 높게 해서 성장이 받쳐주면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전월 11월 달과 달리 똑같은 물가 상승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이게 고물가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경기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보면 자 11월 달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의 고물가 투자 심리 악화 주가는 떨어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의 고물가 이렇게다 보니까 경기가 받쳐준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인플레가 높게 나왔던 11월과 달리 이번에는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성장 고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성장 고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네, 저는 그거 좋아하시는 그 경제 공부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 PD께서 그 자막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성장과 물가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낮아지면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이 잘 안 맞아떨어지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정형적으로 커먼 센스, 정형적인 사실이 잘 안 맞는 것도 코로나 이후에 길게 보면 금융위기 하나의 새로운 뉴노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뉴노멀 현상이 될 때는 성장률과 물가 간의 관계가 이 네 가지 관계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용어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네이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좀 정도가 좀 약할 때는 슬로우플레이션이 최근에 나온 거다. 올해 여름철 이후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성장의 저물가 이게 디플레이죠. 정도가 깊으면 사실 그레이트 디플레이션 대공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장의 저물가 이게 1990년대에 걸드락스에서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사실상 인터넷과 같은 공급적인 능력이 확대되니까 공급 능력이 확대되면 성장은 높아지죠. 근데 공급 능력이 확대해서 공급력이 확대되니까 물가는 떨어지죠. 그래서 성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지는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골드락스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다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게 또 이번에 거론되는 게 고성장 하더라도 고물가다. 이건 뭐냐 물가가 높다 하더라도 경기적인 측면에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왜 이렇게 11월 달에는
저성장의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나오고 시청자 여러분도 슬로우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나왔는데 왜 한 달 만에 갑작스럽게 이 고성장의 고물가가 나왔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4분기 성장률이 이제 발표되는 시점이 내년 1월로 엄박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4분기가 12월 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크리스마스 제너리 이펙트 볼 때 미국에서 보면 대체로 12월 중순이면 추계가 나옵니다. 이번 주죠. 그러다 보니까 자 4분기 성장률이 내년 1월 달 대통령 취임 1주년 이후에 곧바로 나올 거 이렇게 보입니다는 대체로 보면 7% 이상 나온.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전분기 대비 연율을 감안해 볼 때 3분기 성장률 2%라면 베이스가 낮죠. 그다음에 4분기 성장률이 7% 이상 나온다 이렇게 본다면 물가가 11월 물가 6.8% 나오더라도 자 성장률이 7%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받쳐주는 물가다. 주가는 쭉 올라가게 되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뉴욕 증시가 오르고 특히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례적인 발언이 더 화두가 된 것 같아요. 네, 국가의 그 대통령이라든가 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면 안 된다 하는 것에 국내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인플레 파이터로 이렇게 본인 자신이 선언 입장에서 보면 11월 달에 이 CPI가 지금은 미국의 그 경제 고통지수 집권당의 경제 성과 취임 1주년에 대통령의 그 평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자대로 설정돼 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앞두고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때가 11월 이후에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게 하락세가 이번에 발표되는 11월 물가 상승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뜻이 물가를 안정될 거로 성적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시장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대통령이 의도하다는 쪽으로 다른 쪽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높게 나오길래 대통령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 직전에 얘기할까 하는 것이 지난 그 금요일 날 주가를 떨어뜨렸던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이 되겠죠. 네. 목요일 그 주가를 떨어서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나스닥 지수를 많이 떨어뜨렸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물가 상승률에 왜 이렇게 나왔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게 됐던 배경이냐 하는 것을 앞서 말씀같이 세 가지 요인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월가의 관계자들 이용해서 통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각도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의 발언 때 그때 당시에는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는데 실제로 11월 달에 이렇게 물가 상승률 발표해도 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일단 바이든의 이렇게 퀴즈들, 바이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선 자 11월 물가 상승률 발표 직전에 이렇게 유가라든가 이런 안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하는 측면에서 그 위에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잘 다스렸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트럼프 퀴즈들은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서 자 블랙아웃 기간에 룰 위반이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양분화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증시와 관계없이 아주 중요한 지표에 국가의 최고 책임자일수록 이런 그 바이든의 발언은 부적절한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관계가 있을 때 본인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대체로 입을 다무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입을 연다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쪽에서는 뭐하고 저쪽에서는 이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파워플리즘이다. 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파워플리적인 측면 이런 측면이 당초의 그 국민의 화합과 통합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워낙 이 파워플리즘으로 나갔기 때문에 바이든만큼은 그러진 않겠느냐 하는 시각인데 1년도 못 돼서 파워플리스트다 하는 것은 중요한 본인의 지지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를 갖고 있는 후보들도
사실상 국민의 표심을 얻는 것이 기본에서 정당의 목적이지만 그것도 국민을 이해시키는다는 측면에서는 민감한 사항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에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모습이 굉장히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모든 것이 본인이 나가서서는 이렇게 국민들도 믿지 않습니다. 저 대통령 후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건드리다 보면 신뢰가 떨어진다.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쪽에선 이쪽에 하고 저쪽에선 저쪽에 얘기한다. 그런 측면이 사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CPI 상승률이 5개월 연속 5%를 넘어서면서 인플레가 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그 11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고 물론 일부에서는 피크아웃론도 나오긴 하지만 네. 피크아웃 또 이게 상승 갤러핑하는 추세가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는 측면으로 이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올해 5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했던 5월 이후서부터 인플레 논쟁에 대해서 이제는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 성격이 변했다는 것은 지속 가능성 있고 장기간이고 광범위하게 느낀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 3월 이후서부터 무제한 통화 공급 정책인 페드 입장에선 울트라 통화 정책을 기조를 변경해야 된다. 이제는 인플레 자체가 장기적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인플레를 잡아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의 12월 달 말에 올해 증시라든가 경제 상황을 예상할 때 항상 예측에 대비해서 항상 틀린 얘기, 맞은 얘기를 좀 시청자분한테 얘기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 앵커 올해 그 예측했던 각종 예측 중에서 가장 틀린 예측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테슬라와 파월 연준 의장이 떠오르는데요. 네, 정확하게 아마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붙인다면 JP 모건의 나이먼 회장, 예. 비트코인과 관련이죠. 이런 사람, 그리고 기관에서 보면 시티그룹 이런 쪽이 굉장히 우리 예측에서 굉장히 틀려서 소위 마이클 피쉬 현상의 그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결과적으로 보면 파월 의장은 올해 연임엔 성공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앙은행은 2012년서도 고용 창출이라는 목적을 듀얼 메인터 양대책으로 하지만 원래 제1선 목표는 물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의 의장 입장에서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물가와 관련해서 자막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 4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던 5월 초에 물가 일시적이다. 시청자 여러분, 얼만큼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때 이것을 두고 액면고대로 해석하는 시각에서는 중고차 가격 때문에 그렇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일시적이다. 해서 국내 전문가도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는 공급망,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우타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일시적이다 아니면 지속 가능성이다 이 논란이 2,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7월 말까지 지속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2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하셨죠. 시청자는 기억하시면 모르겠습니다는 6% 이상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이때에는 증시의 물가가 착한 인플레냐, 나쁜 인플레냐 이런 쪽에 얘기 나왔죠. 그게 그런 측면이 이번에 다시 얘기되는 거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똑같은 전달에 물가가 높았지만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물가가 높은 주가 안 좋다. 나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11월 달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게 나는데 그것도 39년 만에 최고치 나는데 왜 지금 주가는 올라갔을까?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증시는 항상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상황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논란 같은 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왜 지금은 11월 물가 상승률이 6.8% 나는데 주가는 올랐을까? 착한 인플레이션이 나라니까 11월 달 CPI가 이런 측면에서 이때도 아마 2라운드 모습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 이후에는 자 앞서 말씀을 같이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물가가 높았는데 경기가 떨어졌죠. 왜냐하면 3분기 성장률이 2%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적 측면에서는 성장률과 뭘까 할 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 거죠.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죠. 그런 각도에서 자 이번에 CPI가 나왔습니다.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제는 모든 걸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낀다. 지표와 체감적으로 다 한다.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파이터, 그다음에 페드 인사들도 인플레 파이터를 정리 여겨서 파월이 브레이너보다 더 파이터적이다. 임명시켜 공화당 인사도 임명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인플레를 잡느냐 안 되느냐 통제, 인플레를 잡느냐 안 잡느냐 정책과 관련되는 시각이 맞다리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올해 그 5월 이후에 긴박했던 인플레와 관련된 얘기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저는 그 입장에서도 5월 달에 인플레 문제가 또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짧은 기간에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이렇게 되면 저 성격으로 본다면 아마 파월 의장도 갈피를 못 잡으셨을 겁니다. 네, 어렵겠죠. 어렵겠죠? 갈피를 맞아요. 그게 지금의 경제 현상이다. 과거에 이런 일 통과하지 않고 지금은 땅이 물른 게 아니라 땅이 굳어진 게 아니라 땅이 물르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이렇게 그 증시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동학개미분들이 한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우리 증시가 다시 코스피가 3천 이상까지 오른 데 있어서는 동학개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정책 당국자에서는 증시적 측면에서는 계속 두들겨 팼는데 제가 두들겨 팼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코스피가 3천선까지 이렇게 지키는 데는 올 한 해를 나중에 정리해드리겠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동학개미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파월 연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준 인사들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 주 12월 FOMC 통화 정책은 어떻게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우리가 전주에도 이제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정인솔 특파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내용을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은 14일, 15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15일부터 이렇게 16일 이렇게 양일간 진행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번에는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통화정책 기조가 변경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 원래 12월 달 회의는 다 내년도에 이듬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가장 결정하기 때문에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올해 통화정책은 전액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해 통화정책 기조는 작년에 12월 달에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물론 그 경제 여건에 따라서 많이 그 부분적으로 하지만 기본 골격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퀴즈들에 의해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예. 파월도 트럼프 퀴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내년도의 통화정책은 바이든의 통화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첫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월가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전망도 이게 발표되고 분기마다 닷플로트가 이제 발표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의 성장률은 올해가 좋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향된다. 근데 얼마까지 하향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횟수가 테이퍼링이 아니고 금리 인상 횟수가 굉장히 벌써부터 닷플로트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을 추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그동안 테이퍼링 규모가 이렇게 매월 1,200억, 1,200억 해서 금융 완화 규모가 1,200억 정도 됐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11월 달에 결정됐던 첫 테이퍼링 규모 150억 이렇게 달러는 사실 그 1,200억 달러의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줄이면 체감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느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체감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체감 여부와 관계에서 한국은행의 이렇게 우리가 8월달, 11월 달에 금리를 올렸는데요. 네. 이 대목이 중요하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두 차례 올렸지만 이렇게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저금리가 낮기 때문에 적정 무수는 낮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체감적으로 중요하다. 이미 체감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속해 있는 사람들은 대출 금리가 6%가 넘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보면 정책 단계에서 저금리의 낮은 상태에서 금리를 두 차례 올렸다 하더라도 이것이 금융 완화 기조가 된다.
당신분들의 얘기다. 근데 체감적으로 보면 벌써 6%, 7% 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렇게 느낀다는 얘기도. 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차피 경제활동은 프리어들이 국민들이 해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정책 당국자가 해가는 게 아니라 실제 퍼포먼스는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지금 작년 3월 이후에 1,200억 달러씩 공급하는 상태에서 11월 달에 150억 달러 줄이다 보니까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분도 지금 테이퍼링에 추진하냐 아니냐 이게 이렇게 사실 느끼지 못하는 형국이다. 근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야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품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측면입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려면 지금부터 속도를 좀 높여야 된다. 그것도 빨리 높여야 된다. 빨리 높여야 된다. 물가와 마찬가지로 갤러핑, 말이 뛰는 식으로 높여야 된다. 그래서 바로 배증 300억 달러가 나온다. 이건 이번에 확정된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게 돈줄을 공급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래가 불확실해, 저축률 증대, 성장률 떨어져 이런 국면이 온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주열 청책께서 금리를 2차례 올려놓고 저금리 기조다. 그럼 당신분들이 얘기다. 근데 국민들은 벌써 6% 이상 느낀다. 그러면 이거 긴축 기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페드의 테이퍼링 규모가 그런 각도에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아마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정책 당국에 대해서 갑질하는 위상이 갑질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는 우선순위가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 평평화된 단계에서 보면 국민들을 위해거든요. 국민들을 정책 당국 위주의 금리를 인상을 해서 그것을 저금리 기조로 하지 말고 국민 위주로 하는 것. 이게 미국의 통화 정책이. 그게 프레임에 갇혔다 하는 것보다도 프레임 이펙트를 중시한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제 지표의 관점에서 프레임에 갇혀 있지만 자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지표상 경기가 좋다 해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까지 안아주는 것이 프레임 이펙트다. 그것까지 안아주시는 것이 프레임 이펙트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통화 정책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 지표에서 금리를 올리는 그게 저금리 기조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프레임에 갇혀있다 이런 거. 과거의 이론에 기본에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분해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퍼링도 테이퍼링인데 지금 월가의 관심은 내년 금리 인상으로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네, 금리 고공행진이니까 네. 유동성을 줄이는 것은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1,200억 달러에 자 300억 줄인다면 어떻게 돼? 900억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이제 물가 수준을 볼 때 광범위하고 국민들이 느낀다면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줄이지만 돈이 공급되는 상황까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시청자 여러분, 야 금리 인상할 땐 테이퍼링부터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바로 지금 이번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 바로 월가에서는 11월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고 나서 기준금리 문제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법은 노멀 스텝 0.25%포인트씩 베이비 스텝 요거보다 낮을 때 그다음에 빅 스텝은 2차례죠. 네. 근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고 한번 지금 예상들을 한번 나오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달. 자, 300억씩에서 3월 달이 거의 마무리되지만 11월 달이 뭐냐? 11월 달이 150억 달러 줬기 때문에 3월은 좀 더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5월 FOMC에서 결정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때 노멀 스텝 0.25%포인트 노멀 스텝 올린다. 40%. 이건 뭐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빅 스텝 2차례 넘깁니다. 이것도 10%가 됩니다. 바로 2차례 빅 스텝으로. 네. 그만큼 뭐냐? 기준금리가 인상이 바로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빨리 올린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닛 앨런 의장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은 테이퍼링 줄이고 기준금리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재정이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앨런과 재정의 역할이 내년도에 사실상 미국의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서 페드의
이렇게 그 하나하나 내용보다도 앨런 의장의 말 한마디,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이고, 이번에 연방부채 한도의 문제에 대해서 자, 공화당의 원로격이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국민의 화합, 국민의 생각해주는 대목에 있어서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디폴트 우려가 완전히 종식됐죠. 네. 들다 보니까 그것이 주가를 받치는 요인이다. 왜냐? 재정과 옐런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대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주가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고성장 고물가니까 네. 경기에 받쳐서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것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각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엇갈리는 걸 볼 수 겁니다. 예. 아까 우리 캐스터분께서 전해주시긴 했습니다는 자, 금리 인상 국면에 제라미 스겔, 마틴 스크라의 제라미 스겔이죠. 네. 아마 이분은 금리 인상 첫 해, 내년에는 주가가 강세 국면이 지속된다.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펀드 매니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20% 이상 급락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쪽을 중시하느냐 하는 쪽인데요. 사실 이 대목에서 페드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9월 달에 금융 안정 보고서가 나왔죠. 거기서 페드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인플레가 일시적 기조 이 입장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완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발표할 때 보면 금리를 인상을 가져갈 때는 당연히 금융 완화 기조를 계속하고 인플레 안정이다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뭐냐 금리 인상이 주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던 거죠. 주식, 채권, 부동산 전부 순차적 거품.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지금 상태에서 금융 안정 보고서가 12월 달에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것이니까 간이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14일 날 경제 전망 그다음에 FOMC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사실 분기별 금융 안정 보고서가 페드에서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9월 달 대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또한 사실 관심이 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가 얼마나 빨리 안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이 때문에 미국이 달러 강세를 좀 유도할 가능성, 이 제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통적으로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하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 가장 많이 미국에서 거론되는 게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 왜 그러냐면 지금의 물가를 잡아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여러 가지 제약 요건, 시장에서 흐트러지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플레가 가장 근본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물가 문제도 외부 샤크에서 공급망에 의해서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수입물가 안정되는 저 중국에서 PPI로 저가 제품의 소비자 물가 전가시키는 이 부분을 안정시키는 게 그래서 뭐냐 달러 강세를 유도할 것이다. 그러면 달러 강세일 때는 수입물가 올라가면 달러 강세, 수입물가 안정, 미국의 물가 안정, 미국 국민들의 경제 고통 완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달러 강세에서 일전에도 환율 문제가 환율 전쟁이 과거에는 절하 경쟁인데 이번에 절상 경제로 갔습니다. 하는 쪽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터들에서 내일 모레 FOMC 회의 결과 목요일이 되겠죠. 새벽에 결과가 나오면 달러 강세 이런 얘기들이 많이 거론될 거로 이렇게 보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 얻어보면 좋을 만한 투자 아이디어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